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 세력과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다며 비판해왔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의 과격한 행보가 팔레스타인의 단합을 해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조직으로 인정받은 쪽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최고 정치기관인 PLO인데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중인데도 PLO가 최근 최고 지도자 후계 구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일부 지구촌 흔들리는 리더십, 실패한 권력자의 역사를 주제로 꾸며드립니다. 권력의 최정상에서 쫓겨난 세계 지도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일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전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국가적인 리더십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던 권력자가 왜 실패하고 심지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쫓겨나기까지 할까, 이런 의문 갖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쫓겨난 권력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책을 쓰신 KBS 라디오 박천기 프로듀서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신성원 아나운서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또 같이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네. 예. KBS 국제방송 국장도 역임을 하시고, 이 국제 문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주면 코너 진행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쫓겨난 권력자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셨는데, 책을 출간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가는 얘기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표현 들으시면 아마 손뼉을 치거나 또는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대호각성을 하잖아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 지난 70년간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시 또 야만의 시대로 복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들이 진짜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한때는 영웅이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흑화돼서 소위 부패한 권력자가 됐는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고요. 네. 기획 차원에서 책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예. 네. 책에서 19명의 독재자를 선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려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퇴장을 했겠습니까? 네. 이 많은 권력자들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땐 두 가지 일단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세기와 21세기로 좀 한정을 해보자. 가장 최근의 현대사의 권력자들을 한번 줌인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책에는 독재자의 대명사인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한데요. 글자 그대로 쫓겨난 권력자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스탈린 같은 경우는 1953년에 자기의 집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러시아 군대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베를린이 함락 직전에 자신의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뭐 비참한 말로이긴 하지만 네. 쫓겨난 건 아니니까. 쫓겨난 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19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통령 탄핵 2차례 겪으면서 탄핵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그렇죠. 익숙해진 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일방주의에 반대해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국 역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탄핵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면했지만 네,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탄핵은 면했지만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은 3명이 있는데요. 예.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탄핵 심판은 받았지만 실제로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미국의 탄핵 제도는 뭐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 뭐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미국에서는 사실 임피치먼트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최종 심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 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네. 상원에서 최종 탄핵 심판을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일단 통과가 되고요. 네.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원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굉장히 지금 팽팽한 지금 세를 좀 다투고 있는데요. 네.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상원은 100명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보면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3분의 2면은 네. 67명이거든요. 네. 이 67명의 벽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년간 민주주의 역사에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미국 역사상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17대 대통령이고요. 네.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귀환할 때 암살당할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이 서거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앤드류 존슨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예,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후에도 네. 의회 동의 없이 굉장히 독단적인 정책을 쭉 펼치면서 의회와 갈등을 겪었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1868년에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전쟁부 장관을 의회의 동의 없이 해고를 해버립니다. 오. 결국 의회가 앤드류 존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상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67명. 역사에는 탄핵된 대통령이 네.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결과가 드라마틱합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네. 찬성할 의원이 66명이었어요. 한 표 차이로. 67명에서 한 명이 부족한 거죠. 67명이었으면 탄핵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그렇겠네요. 탄생할 뻔했던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이 상황에서 간발의 차이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통과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네. 이른바 루인스키 스캔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지퍼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왜 지퍼 게이트인지는 예,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두 가지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위증 교사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게이트란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닉슨 게이트처럼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에요. 네. 이 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여성과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네.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 정도로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역시 대통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욕설 중에 하나가 F 들어간 욕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모욕적인 욕이 네. You are liar.
거짓말장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일국의 국가 원수가 거짓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생방송 중에 사과를 합니다. 네. 상원에서 역시 탄핵이 이제 부결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죠. 이제 혹자는 이 클린턴이 남긴 최대 유행어가 부적절한 관계. 영어로 하면 뭐 inappropriate. 예. 저도 사실은 뭐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지만 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당시에.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이거 기억하면 너무 오래된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관계, 뭐 부적절한 맞아요. 만남, 뭐 부적절한 처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탄핵 명단에 오른 인물이 지금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탄핵 순서로는 17대 앤드류 존슨, 그다음에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요. 네. 재임 기간 중에 두 번에 걸쳐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인물은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네. 그 세 번째 탄핵 심판은 이른바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건데요. 이 사건은 2019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대가로 조 바이든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좀 조사해라.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전화 통화 내용인데, 네. 이거를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실제로 한번 들어봤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매우 간접적이지만 그러나 매우 부적절하며 매우 위협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 만약에 들은다면 굉장히 압박이 심했겠죠. 물론 이게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랬던 것이 나토에 가입 문제였는데 네. 미국의 허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번째로 그렇습니다. 네. 탄핵 소추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요 건은 세 번째 건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건데요. 네. 2021년 이른바 January 6,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입니다. 네. 탄핵 심판 사유는 내란 방조 혐의인데요.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반역, 두 번째는 뇌물수수, 세 번째는 기타 중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내란 방조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에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 향해서 이제 읍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1년 1월 6일 날 시위대가 미 의사당의 유리창 문을 부수고 의사당 내부로 난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원 의장 사무실과 상원 의장석마저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에게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3년 1월 13일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진행은 돼요. 네. 그렇지만 역시 상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이건 자동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이제 탄핵까지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대통령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남미의 볼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볼리비아에서 이른바 셀프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네. 네. 전 살면서 쿠데타 중에 셀프 쿠데타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이런 셀프 쿠데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예. 실제로 이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예. 중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사실 볼리비아는 쿠데타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날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볼리비아군이 수도 라파스에 있는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다가 불과 3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리거든요. 당시 외신이 어떻게 전했냐면 중남미 역사상 가장 짧은 쿠데타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셀프라고 의심받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게 쿠데타를 당시 주도했던 군 장성이 있는데요. 호세 네. 수니가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또 기자회견을 해요. 굉장히 또 이것도 낯선 광경이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쿠데타는 현 대통령인 아르세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뭐 쿠데타가 발생한 지 한 지금 1년 정도 지났죠? 네. 재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뭐 당연히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셀프 쿠데타로 볼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데타 발생 3주 전에 군수 내부가 아르세 대통령과 사전에 모여서 논의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데타가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쿠데타를 모의했던 군장성이 그 배후로 아르세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뭐 빠져나갈 수 없죠. 네. 근데 왜 기획을 했을까요? 셀프 쿠데타를 아르세 대통령.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네. 그 현재 아르세 대통령과 바로 전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의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과거에는 굉장히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였어요. 지금은 아주 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서로가 완전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성장하면 한쪽은 죽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볼리비아가 굉장히 지금 혼잡스러운데요. 아르세를 지지한 세력, 또 한편에는 모랄레스를 지지한 세력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 상황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룰라 대통령, 네. 그리고 보소나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두 사람의 갈등 구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월에 볼리비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두 사람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중도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아르세 대통령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셀프 쿠데타 의혹이 네.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국기문란 행위에 그렇죠. 해당되죠. 네. 대통령 출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모랄레스 대통령도 심각한 지금 사법 리스크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볼리비아 검찰이 모랄레스를 직권을 이용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모랄레스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15세 소녀와 강제 성관계를 하고 임신했다. 이런 어디까지는 주장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모랄레스 본인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현 정권이 꾸민 음모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볼리비아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혼탁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뭐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쿠데타 발생이 유독 좀 빈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 하루가 걸려도 사실 그렇죠. 부족할 정도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예, 뭐 그렇고요. 아주 그냥 키포인트만 엮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0년 사이에 중남미에서 발생한 쿠데타 수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162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예.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미국이 배후에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네. 중남미의 경우는 좋든 싫든지 간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예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는 중남미의 권력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익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세력인지 독재자인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그렇죠. 쿠데타를 용인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역대 뭐 쿠바의 뭐 바티스타 정권이라든지 아이티의 뭐 디발레 정권이라든지 모두 이제 미국이 지원한 사례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로 접어들긴 합니다만 수백 년간 식민 통치를 통해서 원주민 문화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예요. 네. 이제 학창 시절 세계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남미 혼혈성에 대해서. 네. 그렇죠. 스페인 본토에서 넘어온 백인하고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이제 우리가 메스티조라고 해요. 그리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이제 뮬라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주민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이제 삼보라고 해요. 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자 메스티조와 뮬라토가 섞이고 메스티조와 삼보가 섞이고 뮬라토와 삼보가 섞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중남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네, 발생하는 네. 거죠. 그러네요. 심지어 그래서 콜롬비아의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네. 고독을 제가 가능하면 중남미 어떤 이런 혼란 상황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네. 이 문학 작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학 작품인데 네, 네. 이 작품 속에는 왜 100년간 고독을 느꼈을까?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 보면 뭔가 네. 권위적인 어떤 존재에 의존하게 돼요. 그렇죠. 군이 바로 대표적인 권위적 존재인 거죠. 아. 물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데요. 네, 네. 짧은 시간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일단 짚어드렸습니다. 네, 쿠데타 발생이 중남미에서 유독 빈번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지구촌 흔들리는 리더십, 실패한 권력자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박청계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흑화한 권력자, 원래는 괜찮은 지도자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의 독재자 뒤발리에라고요. 네. 독재자 가운데 이렇게 한때는 개혁가였거나 또는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흑화된 독재자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네. 프란시스 디발리에가 대표적입니다. 본명은 프란시스 디발리에고요. 1934년에 IT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IT 시골병원에서 의술을 펼치던 그야말로 마음씨 좁은 시골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오. 그런데 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 갑자기 부두교에 심취를 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자국의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살해를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지른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셨을까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루마니아의 독재자의 차우세스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원래 차우세스크가 구두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가 네. 구두 공장에 놀러 왔던 공산당 강부의 눈에 띄어서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거든요. 네네. 이것처럼 뒤발리에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네. 대학 시절 은사가 디마르스 에스티메라는 분인데 이분이 IT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아꼈던 제자 가운데 이제 뒤발리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인연을 갖게 된 거고, 네. 결국엔 1957년에 IT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네. 이 집권 기간 중에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만행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네. 비밀 경찰을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정적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 있잖아요. 다 네. 체포, 구금, 감금,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모자라서 통통마쿠트라고 해서 네. 개인 민병대를 조직하는데요. 이 통통마쿠트라는 게 오늘날 IT 갱단의 원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궁에다 이제 고문실을 설치해요.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고문실을 설치를 하고 대통령궁에서 자신이 고문하는 광경을 직접 관리 감독을 했다고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고문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또 무속에도 심취했다면서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발리에는 의학도 전공했지만 뭐 문화인류학을 또 공부한 또 학자이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카리브지어 토착 종교와 혼합된 종교가 바로 이제 부두교인데요. 네. 부두교에 굉장히 심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통령궁에서 부두교 의식 치르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이 됐고요. 특히 뭐 22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도 부두교 사제가 지정해준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혹이 드는데 네. 그 디발리의 취임식이 1957년 9월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들 장클로드 디발리에도 취임식이요. 4월 22일이에요. 22인데 문제는 새벽 1시에 취임식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역으로 추적해봤더니 네. 22일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1시에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또 이 리벨리에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면서요. 1959년에 쿠바에서 쿠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앞마당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쿠바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IT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IT를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지구촌 흔들리는 리더십, 실패한 권력자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6월 3일에 저희가 대선 치러지잖아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리더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요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왜 불행한 역사는 반복이 될까? 이 점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쫓겨난 권력자의 저자이신 KBS 라디오 박청계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인데 빈집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네, 일본 청무성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2023년 기준으로 900만 채라고 합니다. 이 중 약 500만 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고요. 네. 나머지 400만 채가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의 비율 중 13.8%가 현재 빈집입니다. 1973년부터 통계를 내왔는데 가장 높은 수치고요. 네. 장기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집도 385만 채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단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이상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집을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빈집이 많은 이유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오래된 집을 전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네, 일본에서는 일단 주변의 신축 주택이나 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도 일단 집을 한번 팔아서 오래되면 그 가격은 전혀 오르지가 않아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집에 대해서 어떤 집을 사서 오래 묵혀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임대를 하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내진 설계가 까다로워지면서 오래된 집들은 거기 살려면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즉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방치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요? 네, 일단 일본 빈집의 70% 이상이 1980년 이전에 지어졌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집을 방치하는 이유로 한 인터넷 회사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23년 조사에 1위는 수속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2위는 해체 비용이 많이 들어서 3위는 집을 없애면 고정자산세가 더 들어섰습니다. 집이 있으면 훨씬 더 덜 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또 이제 부모가 집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떤 처분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수속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이유, 뭐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근데 빈집이 또 절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겠어요. 네, 요미우리 신문은 작년 한 해 빈집에서 도난을 당한 피해 금액이 총 11억 엔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2023년 9억 엔에서 2024년 11억 엔으로 3억 엔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건수가 8,192건에 달했는데요. 네. 일단 빈집 절도 통계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4년 전보다 피해 액수는 3.7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서 이제 빈집이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그 빈집 주변을 확인을 하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친 뒤에 네. 중고상에서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군마에서는 이 베트남 출신 남녀 3명이 군마, 도치기, 사이타마 등을 돌면서 무려 420건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방범에서는 우편물을 잘 처리를 하고 저녁에만이라도 이제 불을 켜두는 그런 장치를 사용을 하고 네. 주변의 잡초라도 잘 깎으면 이런 절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빈집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집을 비워둔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결정한 지자체도 있네요. 네, 일단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 고정자산세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교토시 같은 경우에는 2029년부터 빈집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는 빈집세를 내도록 하는 법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비주거 주택 일활용 촉진세라는 세금인데요. 네. 빈집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 등 약 15,000채를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징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토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빈집이 약 10만 채 이상인데 이 중에서 먼저 15,000채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빈집 소유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은 교토시가 처음이고요.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통해서 빈집을 매각하고 또 임대를 활성화하고 일단 주택 부족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토시는 교토시 경관 보전을 위해 마련한 건축 규제가 엄격해서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에는 집값도 급등해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점점 교토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교토시는 이 빈집세로 연간 약 9억 5천만 원의 세수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시는 빈집 문제를 더 알리기 위해서 최근 카드 게임까지 만들었는데 네. 이 집이 골목에 있는지 큰 길에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졌는지 내진 설계가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네. 집을 빌려주거나 팔 때 이제 손익이 발생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네.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이제 교토시가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서 교토시가 나섰습니다. 빈집세까지 등장을 하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빈집을 뭐 값싸게 빌려준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집은 절도 범죄가 생기거나 네. 그 집이 무너지거나 뭐 쓰레기에 그렇죠. 쌓이거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빈집을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사이트인 아키아뱅크 빈집은행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7,600채가 넘는 전국의 빈집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경우에는 도쿄의 경우에는 23구 이 중심지가 아니라 도쿄 뭐뭐시라고 불리는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곳의 집들이 싸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 2015년부터 일본 정부가 빈집 특별 조치법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의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개조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식당 등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사카의 세카이 호텔은 빈집을 빌려서 22개 객실에 최대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들었고요. 네. 이곳이 이제 지역 주민들만 살던 곳인데 이렇게 호텔이 생기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에 최근 4월에 오픈한 타임슬립 오토와는 빈집의 오래된 매력을 살려서 정말 빈집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예전에 쓰던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LP 전축을 놓고서 옛 분위기를 살려서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독특한 게 집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국의 빈집들을 재활용해서 이제 숙소로 만들었는데 한 달에 약 4만엔에서 5만엔만 내면 전국에 어디에 있는 빈집을 다 묵을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를 사실상 확정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또 가자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현재 수반은 마무드 아바스입니다. 그러면 그 후임자를 이번에 확정 지은 거죠? 남은 절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사실상 최고 정치기관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네. PLO라고 부르죠. 네. 이 PLO가 지난 26일에 부의장 겸 부수반직에 후세인 알셰이크를 선임했습니다. 부의장직하고 부수반직은 네. PLO 설립 이후에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알셰이크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 자치정부 수반 또 PLO 의장은 아바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바스가 만약 유고될 경우에는 그래서 알셰이크 부의장이 자치정부의 수장 또 PLO 의장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PLO 아직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사실상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원래는 1964년에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독립국 팔레스타인을 수립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하던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세르 아라파트 오래간만에 들으실 네. 텐데요. 네. 네. 1969년부터 2004년까지 PLO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하면서 이제 시오니즘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목표로 활동을 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무장 투쟁 노선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 공전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져서 현재 이루고 있죠. 네. 오늘날의 피에로는 어떤 조직이냐 하면은 여러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는 여러 정당 또 정파들로 이루어진 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집권 여당인 온건 성향의 파타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근데 파타당 말고도 그 안에는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에로 조직은 좀 크지만 그래도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8명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이에요. 집행위원은 이제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이 각자 투표를 해서 뽑는데 네. 이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피에로의 위원장이 곧 자치정부에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아바스가 이 두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하마스도 이 피에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전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슬로 협정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서 1994년에 탈퇴를 했어요. 네. 그 하마스는 원래부터 가자 지구를 기반으로 탄생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2006년에 이 가자 지구하고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이 총선을 치렀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총선을 동시에 치렀는데 이때 무장 조직 노선을 좀 버리고 정당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무장 정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이 당시 총선이 아주 국제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도 이 집권 파타당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높아서 네. 이 하마스가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만 이제 파타당은 하마스하고 손을 잡아서 연정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반발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계속 연정을 뭐 한 해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갈등을 하다가 네. 그 갈등을 결국에는 봉합을 못하고 2007년에 내전까지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요르단강 서안 쪽은 파타당 그리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 이렇게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으니까 2006년이 정말 그 고비가 됐던 현재 체제가 고착화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시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10월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 하마스하고 파타가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14개 정파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이걸 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베이징 선언이라는 걸 채택했는데 네. 그 핵심은 이제 전쟁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양쪽이 모여서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오랫동안 반복했던 하마스와 파타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선언이기는 했는데 네. 과연 뭐 역사적으로 이 아주 고리 깊은 갈등을 그러니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하마스는 거의 이제 괴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다음 총선 때 파타가 하마스의 입지를 인정해 주면서 과연 이제 이렇게 공정하게 선거를 할 수 있을지는 뭐 그때 가봐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지켜봐야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피에로 부의장 겸 부통령에 선임된 알셰이크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예, 나이가 64세입니다. 네. 그리고 집권 파타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아바스 수반의 오랜 수석보좌관을 했을 정도니까 두 사람 간의 인연과 이렇게 친분 관계가 매우 두텁습니다.
피에로 내에서 또 자치정부 내에서 아주 요직들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2022년에 피에로 집행위 사무총장을 했고 또 대외협상부서 책임자 역할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 팔레스타인 외교사절단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수장 자리도 맡았습니다. 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민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사 업무도 오랫동안 맡았는데 네. 이 민사 업무라는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쪽에 가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치료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아주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또 맡아서 오랫동안 해오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꽤 우호적으로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해외에서 특히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쪽에서는 특히 알셰이크의 이번 임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반인 아바스 수반이 사망한다든지 네. 유고시에 자동으로 알셰이크에게 네. 넘어가는 건가요? 사망하거나 아바스가 사망하거나 또는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네. 알셰이크가 이제 그 2인자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어받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조금 남은 절차가 있는데요. 이 피에로 집행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그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부의장 겸 뭐 부수반이니까 가장 유리한 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18명이 서로 그 호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꽤 경쟁자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끝까지 알셰이크가 나머지 17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지만 네.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피에로가 이렇게 부의장, 부수반 아까 새로운 직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알셰이크 선출한 이유 네, 그게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아바스 수반이 너무 고령입니다. 89세예요. 네. 예, 2004년에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권력을 승계했죠. 그래서 뭐 지금 21년째 자리를 지키고 그러네요. 있는데 네. 원래는 2009년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임기가 5년이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런데 만료가 됐지만 제가 앞서서 2006년 총선이 있었고 2007년에 뭐 하마스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내전까지 벌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네. 후계자를 지명하지도 않고 선거도 치르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해외 시각도 그 아바스의 현재 직책에 대한 적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꽤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이 아바스하고 그의 소속당이 파타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기 집권 체제가 되면서 그렇죠. 네. 이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고 또 조직이 고착화되면서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수시로 이 요르단강 서안을 뭐 사실상 침입하고 정착촌도 확대하고 하면서 언제든 여기까지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접수하려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도발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네. 이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비판 여론을 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조금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가자 전쟁 이후에 가자 재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죠. 네.
뭐 미국의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서방 국가, 특히 아랍 국가들은 이 가자 전후와 가자 지구 재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까지 보기에는 좀 무능한 면이 있고 변화의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고 있고 좀 자체적으로도 좀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고 네. 또 비판도 많이 제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에로가 아바스의 후배자를 서둘러서 지명한 데에는 이런 비판을 좀 무마하고 또 가자지구 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가 이번 그 셰이크 부의장 임명을 개혁 조치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팔레스타인이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모두의 기대만큼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 보여야 할 텐데 네. 사실 알셰이크가 아바스 최측근 인사이고 네. 이 파타당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를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팔레스타인 일부 국민들은 이미 이제 알셰이크가 이 파타 오래된 파타 정부 체제에 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별 차별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외신 보도들을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한 정치 전문가가 인터뷰를 했던데 뭐 이 팔레스타인 정치 체제가 이미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아바스가 자기 후계의 자를 만들어서 어쩌면 자신의 이 어떤 정치적 기반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서곡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알셰이크는 좀 뭐 몇 년 전서부터 조금 아바스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네. 면도 있습니다. 네네. 최측근 인사인 거는 맞지만 네. 2022년 말에 이 알셰이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바스를 막 비난한 뒷담화를 한 거죠. 그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좀 많은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특히 그렇군요. 이스라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났겠네요. 네, 보도를 했는데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은 아바스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아무 얘기나 막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치 스타일을 비판을 했고 네. 또 앞서서 제가 아바스가 선거도 안 하고 후계자 체제도 뭐 이렇게 확정짓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알셰이크도 뭐 이 후계 자신의 아바스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또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오히려 그 후계자들 간의 경쟁 구도를 좀 부추기고 더 이런 서로 내부적인 갈등을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마도 알셰이크가 그 당시에도 좀 유력한 후보자로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빨리 안 하나 이런 뭐 이런 속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는 그렇겠죠. 한데 네네. 당시 이스라엘 언론 등 이제 해외 언론들이 이 아바스 권력 기반이 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자치정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알셰이크는 조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부의장직을 맡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많은 관심이 모여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가자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 연일 가자 지구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24일, 25일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뭐 가자 지구 북부에 계속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망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수십 명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난 1월에 단계적 휴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이 뭐 전쟁을 재개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최근에 가자 지구를 직접 방문해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송환이 안 되면은 더 크고 더 중대한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뭐 지금 군사 작전을 더 확대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휴전 협상이 좀 재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지난달 26일에 그 하마스 협상단이 그 휴전 협상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를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또 5년간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제안한 부분인데 네.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은 공식적으로는 58명인데요. 그중에 많은 숫자가 죽어서 지금 24명 정도가 살아있지 않나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이제 일단 좀 거부하고 있어요. 5년 동안 휴전한다는 거 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당장 이제 지금 당장 죄수들 이게 인질들을 풀어주고 네.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라는 요구를 지금 그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그 5년이라고 하는 이 휴전 기간 동안에 하마스가 다시 힘을 다시 모아서 이 군사적인 거를 또 다시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재무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휴전은 하지 않겠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는 했습니다. 네, 의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후계 구독, 또 가자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Three Dog Night의 Joy to the World 전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